1990년 10월 10일 미국 의회 인권 간부회에 15세의 한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이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 2달쯤 된 시점에서 쿠웨이트 출신으로 밝힌 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I volunteered at the Al-Adan hospital with 12 other women. While I was there, I saw the Iraqi soldiers come into the hospital with guns. They took the babies out of the incubators. Took the incubators and left the children to die on the cold floor. It was horrifying. 이라크 병사들이 쿠웨이트 아기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죽게 만들었다는 그녀의 주장은 ABC, NBC 등의 주요 방송사들의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중계되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연은 순식간에 가해자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야기했죠.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서 쿠웨이트의 의사들에 이르기까지 이 증언에 힘이 더해지자 그녀의 주장은 점차 확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민주당의 추궁과 미국 내에 있던 반전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혀버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연설로 나이라의 증언을 인용했고 당시 부시 대통령 역시 이 증언을 10번이나 인용하면서 군사 개입의 정당성을 설파했죠. 걸프 전쟁 참여에 찬성하는 미국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쿠웨이트 군대를 파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양도하고 34개국의 연합군과 함께 야만적인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자는데 뜻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이라크에 폭격을 가하면서 기존의 방어적인 미국의 군사행동은 사막의 폭풍작전이라는 대대적인 공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최첨단 병기와 미국의 공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으로 100만 명의 이라크군의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292명 사망한 반면 이라크는 최대 5만 명이 사망하고 7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엄청난 사상자를 내게 되었죠. 현대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걸프 전쟁이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종료되면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군대는 완벽하게 추방된 것이죠. 그런데 걸프전이 종료된 직후 ABC의 기자인 존 마틴은 엄청난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라크의 군대가 쿠웨이트의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를 훔쳐 아이들을 죽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얼마 후 하퍼스 매거진의 존 메가더 기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당시 증언을 했던 나이라가 사실은 미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조사에서는 당시 병원에는 나이라의 증언과는 달리 25개에서 30개의 인큐베이터가 있던 그 어떤 아기들도 꺼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크럴 보고서에 의해 심지어 나이라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녀의 모든 증언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그 나비 효과로 이후 오히려 중동의 불안을 더욱 초래한 걸프 전쟁의 기폭제가 된 나이라의 증언은 도대체 왜, 어떻게 조작된 것일까요? 지식이 조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1990년 8월 2일) 새벽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라크가 기습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쿠웨이트는 1988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던 이라크의 기습을 방어하지 못했고 완전히 점령당해버렸습니다. 당시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던 산유국 이라크는 원유값 인상을 통해 경제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쿠웨이트가 원유 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하며 유가를 떨어뜨리자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안보적으로 취약한 쿠웨이트를 비롯한 주변국을 정복해 걸프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 오펙 산유량의 40%를 점유해 경제 강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식민지 시대 서구 열강에 의해 분할되었다고 본 이라크 정부의 아랍 민족주의적 시각이 더해지면서 쿠웨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과 점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막대한 석유를 수입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평화와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 자국의 이익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미국가인 쿠웨이트가 점령당한 것에 반발하며 이라크에 철수를 요구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으나 이라크가 끝까지 버팀으로써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느낀 미국은 결국 사막의 방패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임무였죠. 한편 쿠웨이트는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유 쿠웨이트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이는 사실상 쿠웨이트의 망명정부에 의해 조직된 단체였죠. 이들은 미국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미국의 홍보대 행사인 힐 앤 놀튼에게 미국을 참전시킬 수 있는 묘안을 의뢰한 것입니다. 쿠웨이트가 힐 앤 놀튼에 지급한 돈은 1200만 달러, 그리고 힐 앤 놀튼은 100만 달러를 들여 어떻게 하면 정보를 왜곡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심층 전략 인터뷰에 나섰고, 그 결과 잔악 행위에 대한 강조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내내 쿠웨이트 측 인사들로부터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병원의 인큐베이터를 약탈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고, 힐 앤 놀튼은 이를 이용해 어린 소녀를 의회 청문회에 세운다는 엄청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힐 앤 놀튼은 효과적인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증언을 직접 작성하고 나이라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 나이라는 그렇게 조작된 증언으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힐 앤 놀튼은 이를 녹화한 뒤 미국의 약 700개 텔레비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링크라는 회사에 비디오 자료를 보냈습니다.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은 ABC 나이트라인, MBC 나이트리 등 미국의 공중파 방송을 타고 나가는 청문회를 보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가하는 이라크군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반전 여론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힐 앤 놀튼의 전략은 쿠웨이트의 입장에서는 정말 성공적인 홍보 선동 전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다국적군의 엄청난 공세를 유도해내 이라크를 완전히 추방해버림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쿠웨이트를 불법적으로 침공하고 많은 쿠웨이트인들을 살상했다는 이라크의 책임 문제를 떠나 진실을 조작해 여론을 선동한 이 전략은 이후 굉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이라의 증언을 지지했었던 국제 앰네스티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부시 정부가 국제 인권운동을 기회주의적으로 조종하였다라고 비판했고, 미국의 비영리 잡지인 워싱턴 먼슬리 역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회사의 선전에 수동적으로 속아 넘어가 진실된 이야기는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짓된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국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걸프전 이후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정했다는 점에서 나이라의 조작된 증언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셈이 되었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 왜곡되어 확산하게 되는 사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수없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의 왜곡과 거짓의 확산은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풀어낸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사이먼 윈체스터는 지식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인류의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지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점, 그리고 나이라의 조작 증언과 같이 아예 거짓된 정보가 확산되기도 하는 등 수용자들은 점점 가치 있는 지식을 얻기 힘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호에 가깝죠. 이 데이터가 어떤 유용성이 생기면 그 윗단계인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는 지식에 다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를 이루는 정보는 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보로 만들어진 지식을 넘어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며 이 지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위의 단계인 지혜입니다. 사이먼 윈체스터는 인류가 진보하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우리는 점점 지혜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던 초기의 인류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시나 노래 등의 구전을 통해 공동체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100년경부터
점토판 위에 문자로 작성된 최초의 기록인 설형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지식을 문자로 기록해 전달함으로써 구전을 통해 전달될 때에 비해 구성적인 표현과 감정은 절제되는 대신 아주 효율적인 확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문자의 발명으로 기록의 보존이 가능해지면서 학교 제도, 교육, 학습을 포함한 인간 생활과 사회의 모든 측면을 후대 사람들이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탄생하며 기록이 가능해진 지식은 인간이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빠르게 확장되었는데, 이렇게 알려진 것과 학습된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등장한 것은 도서관입니다. 기원전 7세기 점토판을 보관하는 최초의 도서관이 생긴 이래 도서관은 점차 한 사회의 소중한 지식을 보관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죠. 서기 1세기 로마인들은 파피루스 같은 지식이 기록된 낱장을 묶어 최초의 책을 만들므로써 이 도서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필사를 통해 생산되던 책은 144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지식과 정보의 보급은 이전과 비교가 불가한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인쇄된 책과 함께 지식을 빠르게 퍼나르게 된 것은 신문입니다. 1649년부터 인쇄기로 눌러 찍어낸 프레스라는 말은 신문을 비롯한 전기 간행물의 총칭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고, 이후 많은 신문들이 탄생해 최근의 소식을 담은 정보를 확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엄청난 확산은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사들은 생존을 위해 광고를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신문 발행 부수를 두고 벌어진 극심한 경쟁으로 터무니없는 과잉 보도나 허위 사실 역시 함께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활자 매체 이후 등장한 사진이란 매체는 엄청난 파급력과 정보 전달력을 가졌지만, 특정 순간을 전체 맥락에서 분리함으로써 조절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죽인 살해범을 즉결 처분하는 장면이지만, 경찰이 시민을 권총으로 무자비하게 총살하는 것처럼 보여진 이 사진 한 장은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죠. 이후 새로운 형태의 전자전송수단인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발명되고, 정보와 지식은 더욱 폭발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정보의 과잉 속에서 거짓된 정보와 그로 인한 가치 없는 지식 역시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라의 증언 사건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개발 이후 촉발된 신문의 발흥, 그리고 이어진 미디어의 발흥으로 엄청난 규모의 정보와 지식 확장이 가능해진 상황이 도리어 잘못된 암, 즉 가치 없는 지식의 확장도 함께 허용하게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의 우려스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드니 디드로가 최초의 현대적인 백과사전 개념을 도입한 이후 독보적인 지식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던 백과사전은 지식이 확정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최신 내용을 반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위키피디아로 대체되었고, 수용자는 방대한 지식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지식이 모이는 위키피디아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지식이 퍼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범람은 자연스럽게 지식을 보다 쉽게 색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도래한 인터넷의 시대에서는 단순한 검색 행위만으로 지식을 열람할 수 있어 굳이 지식을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얻은 정보인 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디지털 기억 상실증이라는 현상도 만들어졌죠. 구글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방대한 정보 중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한지 알고리즘이 스스로 선별해 순위를 매겨 보여줌으로써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지만, 광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들을 더 상위 노출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편향된 지식을 얻게 될 수 있는 위험 역시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집된 지식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논쟁하며 분별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즉 지혜의 영역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직접 운전을 하고 글을 대신해서 써주고,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음악을 들을지를 제안하고, 우리를 대신해 하루, 일주일, 심지어 인생의 계획도 짜주는 AI의 시대가 눈앞에 있는 지금, 지식의 폭발적인 확장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기계가 점점 그 영역을 대신해 갈수록 나이라의 증언과 같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무분별한 수용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가치 있는 지식을 회복해 계속 진보할 수 있을까요? 사이먼 윈체스터가 절실히 강조한 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북아일랜드의 피해 일요일, 미국 워터게이트 등 세기의 사건을 취재해온 영국 가디언의 저널리스트이자 세계적 지성이라 불리우는 수백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 사이먼 윈체스터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엄청난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내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의 진화 과정과 지식의 미래에 대해 진단하는 이 책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결국엔 지혜가 결여되어가는 사회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상상하게 해줍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과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지식의 탄생,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